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소속 조합원 4명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때 수사관들과 조합원 사이에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태국에서 송환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미래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오늘 오후 직접 밝히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서면 진술서를 SNS에 직접 공개하며 위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화물연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어제 입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1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오늘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인천공항 도착 직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됐습니다. 밝힐 건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밝히실 예정이십니까? 네, 검찰에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오전부터 자정 무렵까지 13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유재만 변호사를 선임한 김 전 회장은 오전에는 변호인과 검사 면담에 이어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에 적시된 횡령과 배임 혐의 위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과 2019년 총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불거진 혐의입니다. 김 전 회장도 수십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상당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쌍방울 전환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오늘 오전부터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체포영장 시한 만료 전인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신병을 확보한다면 변호사비 대납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 조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던 걸로 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쌍방울 전직 임원이 사내에서 도는 얘기를 들은 수준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 A씨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을 보거나 김 전 회장에게 두 사람 관계를 들은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쌍방울이 경기도와 대북 사업을 많이 진행했고 실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가깝게 지낸 만큼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친분설이 공공연하게 사내에 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미래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오늘 오후에 직접 밝히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 최고위 회의를 끝낸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오후 3시로 예정된 서울 망원시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내에서는 검찰의 무도한 행위와 폭거에 대해 호락호락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많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이 대표가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의 공세 수위가 한층 고조됐습니다. 이 대표는 현 정권이 야당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는 이런 제안에 이 정권은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국민과 빈사 상태에 놓인 경제는 거듭도 보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책임하며 무능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절망스럽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왜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왜 세상을 떴습니까? 왜 그들을 모른다고 양심을 속였습니까? 떳떳하다면 진실의 문 앞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국정원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중앙사무실과 여의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금속노조 광주 기아차 지부와 세월호 제주기업관 직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조직국장과 보건의료노조 선전실장, 과거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4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는 별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직 조사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9시 잠깐 넘은 상황에 국가정보원이 경찰들하고 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주노총 간부 1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것은 민주노총 간부가 근무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12층부터 16층까지 다른 공간에 대한 영장 수색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3층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와 있고요. 이분들은 못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안에만 해도 한 40-50명 정도 지금 국가정보원 수사관들하고 경찰들이 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영장이 압수해지니까 아직 조사도 안 되어 있는 건데 마치 이것을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을 정말 위반을 했고 그래서 이게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에 수사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 전라지부 사무실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노조원이 철근 콘크리트 회사로부터 원래비를 강요나 협박으로 빼앗아갔다는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노조의 공갈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원래비가 상여금 성격이라고 반박하며 부당이익급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차례 화물연대 본부 등의 현장 조사를 나섰지만 화물연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화물연대 측의 행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고의로 이뤄졌다며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첫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로 무대를 옮겨서 3박 4일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9년 만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새해 첫 순방에 임하기 시작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취리히로 이동해 3박 4일 스위스 일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행보는 동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주년을 향해 더 노력할 거라며 두 나라 교류의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위스와의 교역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제약,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많아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스위스와 같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 선도국들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스위스 핵심 일정은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참석입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곳을 찾는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언론 리더들과 접촉면을 넓힐 계획입니다.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한 올해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복합위기에 도전해 어떻게 응전하고 구현해낼지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각인시키는 장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텔과 IBM, JP모건 등 해외 주요 기업 CEO와 간담회에 나서고 취리 공대 석학들과 만남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스위스에서도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에 언급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놓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고요. 물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에미레이트 등이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협력하면서 현재 신냉정처럼 형성하면서 이란을 압박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으로 표현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또 현재 이란의 최대 교역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40년 이상 이어지면서 두바이는 제2의 테헤란이라 불릴 정도로 긴밀한 교육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UAE하고 이란의 관계에서 규정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갈등 관계의 어떤 그 갈등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과의 협력의 어떤 그 이란의 오랜 제재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앞으로 제재가 해제됐을 때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란에 끌고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5.8%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9,500여 명 가운데 8,370명을 PCR 검사한 결과 5.8%인 484명이 양성 판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첫 주인 지난 2일에서 7일까지의 양성률 18.1%보다 12.3%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주 공항에서 검사받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10.3%로 전주 대비 1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모레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일정과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2천 명대로 3주 연속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 IC 구간 버스 전용 차로의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운영은 평상시 아침 7시에서 밤 9시이지만 설 연휴 기간인 20일에서 24일에는 아침 7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됩니다. 25일 새벽 1시에 연장 단속이 종료되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이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몇 주 안에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와 군 지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번 순방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 비전을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함께 협력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을 찾아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준비 상황에 대한 파악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타이완에서 중국과 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필요하면 싸워서 승리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시뮬레이션은 인지하고 있지만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싸워 이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 실태를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추가 취재 결과 보수공사 업체는 균열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쪼개기 발주와 엉성한 계약 관리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의 부실함이 낱낱이 드러난 계기가 된 건 바로 바닥판에 생긴 균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감사해보니 시공사는 이미 바닥판을 설치하자마자 이 균열을 발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단 바닥판 설치가 끝나고 초기 점검에서 드러난 균열이 900개. 점검업체가 이 상태로는 바닥판 상태가 C등급 이하로 나올 수 있다고 시공사에 이야기하자 시공사는 감리사와 서울시 몰래 이를 이미 보수하고 보수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점검업체와 입을 맞췄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점검업체가 보수 결과조차 확인하지 않고 최고인 A등급으로 보고를 올린 겁니다. 이들 은폐 업체들의 계약 과정은 더욱 수상했습니다. 원래 성산대교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단일 공사로 발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다리를 3개로 쪼개서 발주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사업인데 엉뚱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를 입찰 자격으로 두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가 입찰에 유리해졌고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안전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분리해서 발주해버리게 되면 저급한 그런 분류 활동만을 요구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화돼 버리니까. 심지어 남단에서 금이간 바닥판을 만든 업체는 하도급 관계도 없고 무면허에 기술도 없는 엉뚱한 업체였습니다. 시공사가 하도급을 준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맡겼는데 시공사는 심지어 불법 재하도급 업체도 아닌 제3의 업체가 바닥판을 만드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눈감았습니다. 성산대교 북단에서도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가 다른 회사 실적을 가져다 하도급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특혜라고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선도자 역할을 하던 그런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는 계약부터 시공과 감독까지 종합적으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쪼개기 발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서울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서울 해화역 지하철 승강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다시 한번 오 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 장현은 지난 4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겠다며 내일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점포를 이용하다 보면 신용카드를 놓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훔쳐서 물건을 사고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한 중학생들이 붙잡혔습니다. 이 10대들 뒤에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제보노와의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경기 부천시 노래방. 중학생이 겉옷 안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마지못해 무언가를 꺼냅니다. 다름 아닌 신용카드였습니다. 양쪽 주머니에서도 카드가 하나둘씩 나왔는데 어느새 한 손에 가득할 정도입니다. 네가 훔친 거 인정하지? 내 거 카드 쓴 거 네가 인정하지? 노래방 인근 중학교 2학년생인 A군입니다. 무인 점포에 신용카드를 두고 온 한 손님이 사용처를 뒤지다 결국 노래방에서 A군을 붙잡았습니다. 카드 쓴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이제 있어갖고 잡게 됐어요.
카드를 이제 꺼냈어요. 근데 내 카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카드가 계속 나오게 된 거죠.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들과 무인 점포를 돌아다니며 카드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갖고 있던 카드는 20여 장으로 이 가운데엔 분실한 지 1년이 넘은 카드도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무인 점포에 있는 분실 카드 보관함을 누구나 열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산 뒤 또래 친구들에게 웃돈을 주고 되팔아 현금화했다고 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수법이 치밀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배후엔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훔치라는 불러. 전화해. 범행 심각성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이용해 대리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 범죄 특징을 보면 이 아이들은 이거 심각성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몰라요, 아이들은. 성인들은 다 알거든요. 이거 내가 하면 잡힌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은 20대 남성이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범죄를 시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소속 국조특위위원들은 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어제 전체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을 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 야3당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증인 8명을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회가 어제 55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야3당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죠. 이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건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유가족이 오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가령 청담동 술자리.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조사님 발언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기를 하게 되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편적인 단편적인 것은 청담동 술자리가 무슨 상관인데 너 뭐 우리 앞에서 뭐 우리 편이 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윗선 수사가 부실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가 너무 부실했지 않습니까? 부실하다는 게 뭐냐면 조사해야 될 사람들을 가려서 했거든요.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말단 공무원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어이가 없는 것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사람은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높은 사람들은 수사도 안 했는데 무슨 책임 어떻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전쟁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서 열심히 싸운 소대장들한테 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적어도 저 지휘관들한테 물어야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시점과 절차 문제에서는 또 검찰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경찰청 김광호 청장실과 홍보 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불구속으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와 관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애초에 참석할 예정이던 대전시당 신년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오늘 YTN 취재진에게 대전시당 신년회 행사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 전 의원 측도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문 발표 이후 내부 논의를 한 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참석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함께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다시 격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거라는 나 전 의원 언급에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걸 놓고 당권 주자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지금 부위원장하고 대사 자리를 해임한 대통령의 결정, 그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에게 편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대통령이 사퇴서의 수리도 아니고 심지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사 자리까지도 해임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안철수, 나경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연대 가능성도 있으면 그런 시나리오는 지금 의원님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1차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바로 결선 투표 없이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을 비하한 꼴이 됐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 의도와는 반대로 반윤 이미지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나경원 의원의 그 멘트가 부적절했죠.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은 대통령 뜻이 아니다.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의 어떤 왜곡된 선입관이나 조언을 갖고 잘못했다. 결국 주변 상황을 잘못 판단한 지도자로 비하한 격이 돼버렸죠. 본인은 친윤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친윤이 아니라 반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대통령실의 대응 자체가 부끄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입니다. 허은하 의원 인터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예 당대표를 뽑아달라, 지명해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명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메시지죠. 그거는 당대표로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당신은 아니다. 다양한 경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자체, 그냥 찍어주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국민들이 보시고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저는 정말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딸이 초등학생들보다도 더 못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진짜 부끄러운데. 국내 최대 재건축 아파트인 둔촌주공 일반 분양 계약률이 70% 수준으로 예비 당첨자의 계약까지 진행하면 90% 정도로 예상됩니다. 고금리의 고분양가로 대규모 미분양 우려를 낳았지만 정부가 잇따라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0여 가구 규모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4,700여 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고금리 상황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으며 1순위 청약 평균 3.7대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초기 계약률이 40%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계약률은 70%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계약 물량이 1,400여 가구에 이르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비교적 선방한 셈입니다. 정당 계약 마감 결과 70% 수준의 계약률이 예상되며 예비 당첨자의 계약까지 더해지면은 90%의 계약률은 무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거주 의무를 없애 입주 때 전월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대출과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끝내더라도 3, 4인 가구가 살기 힘든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최소 300가구는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대적 규제 해제 이후 청약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둔촌주공에서 대규모 미계약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다소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청약 시장이 심각하게 침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향후 입지가 뛰어난 지역과 분양단지는 여전히 인기를 끌면서 분양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고금리 여파로 집값 대세 하락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상환능력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등 대출구조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 채무 상담과 지원을 통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건설 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불법 행위 27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 크레인 원례비, 고정임금 외 추가 비용 강요가 4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태업과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도 각각 31건이 집계됐습니다. LH는 이번에 확인한 불법 행위를 민형사상 조치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남부지방의 기상 가뭄이 관측 이래 가장 길게 이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남부지방의 평균 가뭄 일수가 227.3일로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4년 이후 가장 길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남부지방은 2월 하순 전남, 경남 지방부터 기상 가뭄이 발생해 4월 중순에 경북 지방까지 확대됐고 겨울까지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기상 가뭄이란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 수준보다 적을 경우를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특별연설에 나선 우크라이나 영부인은 러시아군의 잔혹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의 화두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신해 영부인이 특별연설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으로 무너진 동부도시 아파트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43명이 숨졌다며 러시아군의 잔혹성을 고발했습니다. В Україні немає повністю безпечних міст і, на жаль, вихідних від війни. Кожному, хто нині в Україні, щодня доводиться ризикувати життям. 다보스에 세워진 우크라이나 하우스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전쟁 상황의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to show them the truth about Russian invasion against Ukraine.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 8만 건을 파악했고 어린이를 포함해 9천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We've registered 80,000 crimes committed by the Russian invaders. Over 9,000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cluding 453 children. 다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결의와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럼에 불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관료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지난해 러시아가 마이너스 2.5%의 성장률로 선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국경을 넘어 망명을 요청한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전 지휘관이 죄수 출신 용병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이 무자비한 살해 협박으로 용병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전 지휘관 메드베데프가 새해 어느 날 넘은 러시아와 노르웨이 국경입니다. 고난의 시작은
용병 계약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였습니다. На военную службу с разных колон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 целом, как было раньше, отношение как стало с приездом заключенных изменилось. Как-то за людей перестали считать. 와그너 그룹의 죄수 용병에 대한 처우는 실로 무자비했습니다. Мне известно достоверно о 3 расстрелах заключенных, именно которые пытались совершить попытку побега с госпиталя по ранению,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звестно о... 본보기 집단 처형으로 극심한 공포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расстрелов это именно привозили на полигон к прибывшим заключенным, где, показательно, предатели, отказники, смотрите, что может быть.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할 때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다가 포로 교환 때 부대로 돌아온 탈영병이 망치로 처형당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와그너 그룹 창업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메드베데프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노르웨이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같은 폭로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푸틴의 신복과도 같은 와그너 그룹은 사면을 미끼로 중범죄자들을 데려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여성 80여 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종신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도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현재 115만 명인 전체 병력 규모를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군 고위 지도부와 회의를 갖고 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병력 증강은 러시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난해 9월 러시아가 병합한 우크라이나 4개 주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낙선한 공화당의 후보가 민주당 정치인 집에 총격을 가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지고도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솔로몬 페냐가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에 체포돼 압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 이후 선거관리당국 간부와 민주당 정치인 집에 총을 쏘도록 사주한 혐의로 붙잡힌 겁니다. Solomon Pena reached out and contracted someone for an amount of cash money to commit at least 2 of these shootings. The addresses of these shootings were communicated over phone. 주택 외벽에 선명하게 남은 총알 자국들. 페냐 전 후보의 사주를 받은 일당은 탄창 8개를 다 쓸 때까지 총기를 난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로페즈 주 상원의원 자택을 공격할 당시엔 페냐 전 후보가 직접 자동 소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4차례 공격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로페즈 의원 집에선 10살 난 딸의 방에 총알 3발이 날아들었습니다. They were dangerous attacks not only to these individuals, which is personally the most terrifying for them, but fundamentally also to democracy. That is why this is so terrible. 트럼프 강성 지지자를 자처한 페냐 전 후보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26대 74%의 압도적 표차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페냐는 선거 바로 다음 날 트위터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남편에 대한 공격에서 보듯 극단주의 성향 인사에 의한 정치적 범죄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논의했습니다. 대중경제연합전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데 이와 관련해 주미 일본 대사는 향후 몇 주 안에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르크 류트 네덜란드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노광 장비 생산업체인 ASML이 있어 네덜란드의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 질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사안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서 발표할 내용이나 추가로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o just want to be very clear on this as well. We don't push any of our allies or our partners. We consult with them closely, and they make their own decisions. And this is how we move forward with our relationship, agai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두 나라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했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우리 모두 만족했고 대화는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공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미타 고지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산업계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기술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테슬라가 2016년 모델 X의 자율주행 기능을 홍보한 영상이 실제 자율주행 장면을 담은 것이 아니라 연출됐다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이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갖췄다고 홍보했지만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영상에 나온 모습을 실제로 완벽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이사의 법정 진술서를 확보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검찰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대통령궁과 대법원, 의회 등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39명을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CNN 브라질, AP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수도 브라질리아 3부 기관에서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중 39명을 쿠데타, 무장범죄단체 결사,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예방적 구금 청구와 함께 4천만 헤알, 우리 돈으로 96억 원 상당의 자산 동결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지난 1980년 진압 당시 사망한 계엄군 등의 묘역을 공식 참배했습니다. 5월 단체의 묘역 참배는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5월 단체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가 숨진 계엄군이 안장된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5월 단체가 계엄군 묘역을 찾은 건 1980년 이후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사망한 군인과 경찰 사망자는 모두 27명. 5월 단체는 묘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참배했습니다. 국가명령을 따르다 순직한 한 군인의 묘비 앞에선 만감이 교차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낍니다. 저희들 나쁨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는데 국가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강제에 출동해서 이렇게 국가 임무를 다했던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이번 참배에는 특전사 동지의 임원들이 동참해 직접 묘역을 안내했습니다. 지난해 말 1980년 당시 계엄군이 먼저 5.18 단체를 찾아와 사죄한 이후 봉사활동과 물품을 기증하는 등 양 단체의 화합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에서 3단체 대표분들께서 먼 길에 여기에 참배하셨고 또 저희들은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5월 단체는 그동안 무자비한 진압에 앞장섰던 특전사를 적대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특전사 대원들 역시 명령에 따라 작전에 투입돼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등 군사정권 피해자로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오는 3월에는 5.18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화해와 감사를 전하는 대국민 선언식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5월 단체는 사죄의 뜻을 밝힌 계엄군과 5.18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현대사의 가장 아픈, 가장 슬픈 역사를 일단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화해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40년이 훌쩍 지난 광주 5.18 민주화운동. 그날의 아픔을 극복하고 계엄군의 슬픔을 포용하면서 국민 화합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바깥에 나와 있으니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한 게 느껴집니다. 찬바람이 다소 잦아들면서 공기가 부드러워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사흘 만에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한 지역이 있는데요. 오늘 경기와 영서, 충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방도 밤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5도로 강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에 최고 3c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고요. 특히 설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요즘 추위 속에 눈비 소식이 잦습니다. 산간이나 이면도로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높으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빙판길 사고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